일본 역사상 가장 오래, 가장 강력하게 권력을 유지한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도쿠가와 가문. 1603년부터 1868년까지 무려 265년간 일본을 지배했죠. 15대에 걸친 쇼군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일왕조차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천하를 호령했던 쇼군의 후예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꿈꿨던 영원한 가문의 이야기,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부. 천하를 손에 넣은 남자. 1600년 9월 15일, 세키가하라의 벌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일본 전국시대를 끝낼 마지막 대결이었죠. 승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그의 나이 58,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3년 뒤인 1603년, 이에야스는 마침내 쇼군이 되었습니다. 천하를 손에 넣은 그는 이제 다른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권력을 어떻게 영원히 지킬 것인가였습니다. 이에야스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일본 역사상 수많은 무사 가문들이 권력을 잡았다가 몇 대 만에 단절되는 것을 봐왔죠. 미나모토 가문도, 아시카가 가문도, 그리고 자신의 주군이었던 도요토미 가문조차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없거나 있어도 무능하거나 어려서 죽거나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가문의 단절과 권력의 상실이었죠. 그래서 이에야스는 결심했습니다. 도쿠가와 가문만큼은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요.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장남 히데타다는 2대 쇼군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구남 요시나오를 나고야로 보냈습니다. 5알이 번의 영주로 삼은 거죠. 10남 요리노부는 와카야마의 키이번으로, 11남 요리후사는 미토번으로 보냈어요. 이것이 바로 고산케 3개의 집안이었습니다. 이에야스가 아들들에게 한 말이 전해집니다. 너희는 쇼군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의 자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쇼군이 될 것이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본가에 아들이 없으면 이 세 집안에서 양자를 드리라는 거였죠. 2부, 완벽한 백업 시스템. 이에야스의 시스템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고산케는 단순한 분가가 아니었어요. 쇼군 후계자를 공급하는 백업 시스템이었죠. 실제로 이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7대 쇼군 이에츠구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예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오하리 가문에서 요시무네가 8대 쇼군이 되었어요. 그는 명군으로 이름을 남겼죠. 그의 증손자뻘 되는 9대 쇼군 이에시게는 또 다른 백업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아들 중 차남과 사남을 따로 분가시켜 고산쿄를 만든 겁니다. 다야스 가문과 시미즈 가문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쇼군 본가가 있고 그 아래 고산케 세 집안이 있고 다시 그 아래 고산케 세 집안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크고 작은 도쿠가와 분가들까지 합치면 수십 개가 넘었어요. 전국 곳곳에 도쿠가와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을 심어놓은 거였죠. 이것은 단순히 혈통을 보존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권력의 네트워크였어요. 각 번의 영주들은 막대한 재산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 모두가 도쿠가와라는 성을 쓰고 같은 핏줄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쇼군이 된 15대 요시노부도 바로 미토번 출신이었어요. 고산케 시스템이 없었다면 그는 쇼군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에야스가 만든 시스템은 260년이 넘도록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3부, 몰락의 시작. 1853년 검은배 4척이 에도만에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였어요. 그들은 일본의 개항을 요구했죠. 200년 넘게 쇄국 정책을 유지해온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쇼군은 13대 이에사다였어요. 하지만 그는 병약했고 판단력도 흐렸습니다. 결국 1854년 일본은 미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도쿠가와 막부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번들은 막부를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남부의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그랬죠. 막부는 일본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866년 이 두 번은 비밀리에 동맹을 맺었어요. 목표는 막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이때 15대 쇼군으로 취임한 사람이 바로 도쿠가와 요시노부였습니다.
미토본 출신으로 고산케 시스템에서 쇼군이 된 마지막 인물이었어요. 당시 그의 나이 30이었죠. 요시노부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개혁적 성향도 있었고요. 그는 막부를 근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프랑스의 군사 고문을 초청하고 서양식 무기를 도입했죠. 하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1867년 10월 사스마와 조슈는 군사적으로 막부를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어요. 내전이 임박한 상황이었죠. 요시노부는 밤낮으로 고민했을 겁니다. 싸울 것인가? 아니면 물러날 것인가? 막부에는 여전히 상당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싸우면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일본 전역이 전쟁터가 될 거예요. 게다가 서양 열강들이 호시탐탐 일본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1867년 11월 9일 요시노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니조성에서 중신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어요. 정권을 천황께 돌려드리겠다. 대정봉환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어요. 어떤 가신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요시노부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265년을 이어온 막부가 자신에 대해서 끝난다는 것. 이에야스부터 시작해 15대에 걸친 쇼군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사스마와 조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12월 그들은 메이지 천황의 이름으로 왕정복고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요시노부를 역적으로 규정했죠. 권력을 내려놓았는데도 적으로 몰린 겁니다. 1868년 1월 결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보신 전쟁이었어요. 교토 외곽의 도바 후시미에서 첫 전투가 벌어졌죠. 막부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사기는 낮았습니다. 쇼군이 이미 권력을 내려놓았는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까요? 전투는 신정부군의 승리로 끝났어요. 요시노부는 오사카 성으로 후퇴했다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밤중에 몰래 배를 타고 에도로 도망친 거예요. 부하들을 버리고요. 이것은 요시노부 인생 최대의 오점이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그를 비겁하다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가 에도에 남아 항전했다면 100만 명이 사는 대도시가 불바다가 되었을 거라고요. 에도로 돌아온 요시노부는 관에이지 절에 칩거했습니다. 삭발하고 은둔했어요.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였죠. 도쿠가와 막부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전쟁이 끝난 후 메이지 정부는 도쿠가와 가문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요시노부를 처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사면되었어요. 대신 시즈오카로 이주해 은거 생활을 해야 했죠. 도쿠가와 종가는 요시노부의 아들 이에사토가 이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새로운 신분 제도를 만들었어요. 화족이라는 귀족 계급이었죠. 이에사토는 공작 자기를 받았습니다. 쇼군은 아니지만 여전히 명문가로 인정받은 거예요. 고산케도 모두 후작이나 백작이 되었습니다. 요시노부는 1902년이 되어서야 도쿄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의 나이 66이었습니다. 그는 도쿄의 조용한 저택에서 여생을 보냈어요. 사진 찍기를 좋아했고 자전거 타기를 즐겼죠.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쇼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요시노부는 정치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고록도 쓰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일관했죠. 어쩌면 그것이 그가 선택한 속죄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부, 현대를 살아가는 후손들. 2024년 2월 한 부고가 일본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도쿠가와 종가 18대 당주 도쿠가와 츠네나리가 8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는 사진작가이자 작가였습니다. 쇼군의 후손이라는 이름보다는 자신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죠. 이제 19대 당주는 그의 아들 도쿠가와 이에히로입니다. 1965년생으로 현재 60살이에요. 그는 번역가이자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히로는 도쿄의 평범한 아파트에 살아요. 출퇴근할 때 전철을 타고 슈퍼마켓에서 장을 봅니다. 거리에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본 중년 남성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의 혈관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피가 흐릅니다. 쇼군 가문 19대째 장남으로 이어져 온 혈통이에요.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죠. 1603년부터 2025년까지 4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가문의 혈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 겁니다.
오와리 도쿠가와 가문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야스의 구남 요시나오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은 나고야에 도쿠가와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군 시대의 갑옷, 칼,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죠. 조상의 영광을 박물관에서 보존하는 겁니다. 키이 도쿠가와 가문의 후손들은 와카야마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어요. 14대 쇼군 이에모치를 배출했던 명문가의 자부심을 지키면서요. 이들의 삶은 역설적입니다. 권력은 없지만 혈통은 인정받아요. 재산은 많지 않지만 이름값은 있습니다. 누군가 도쿠가와라는 성을 들으면 여전히 고개를 돌리거든요. 400년 전 권력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이름에 짓눌려 살지 않습니다. 이에히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신은 평범하게 살고 싶고 조상의 명성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고요. 쇼군의 후예라는 타이틀은 자랑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이기도 한 겁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도쿠가와라는 성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있어요. 20대, 30대 후손들 중에는 평범한 회사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쿠가와는 그저 성씨일 뿐이에요. 400년 전 이야기는 교과서 속 역사죠. 오부, 영광의 흔적들. 하지만 도쿠가와의 흔적은 일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도쿄 우에노의 가네이지절에 가면 도쿠가와 쇼군들의 무덤이 있어요. 6명의 쇼군이 여기 잠들어 있죠. 조용한 경내를 걸으면 400년 전 권력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학생들이 견학을 와요. 한때 천하를 지배했던 이들은 이제 관광 자원이 되었습니다. 니코에 가면 더 장엄한 곳이 있습니다. 도쇼구 신사예요. 이에야스를 신으로 모신 곳이죠. 금박으로 장식된 건물들, 정교한 조각들, 당시 막부의 재력과 권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요. 그들은 화려한 건축물을 보며 감탄하죠. 하지만 그 화려함을 만든 권력이 사라진 지는 벌써 150년이 넘었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 가면 도쿠가와 시대의 유물들을 볼 수 있어요. 쇼군들이 입었던 옷, 사용했던 칼, 그들이 소장했던 그림들, 유리 케이스 너머로 그것들을 바라보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한때는 일본 최고 권력자의 소유물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박물관 전시품이 된 거예요. 이에야스가 만든 에도 성은 지금 일왕이 살고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성공했을까요? 권력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그의 꿈은 실패했습니다. 265년은 역사에서 긴 시간이지만 영원은 아니었어요.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막부는 무너졌고 쇼군이라는 직책도 사라졌죠.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성공했습니다. 혈통은 끊기지 않았어요. 현재 도쿠가와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19대, 20대까지 이어졌죠. 이에야스가 그토록 걱정했던 가문의 단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고산케 시스템, 그 치밀한 백업 계획은 권력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핏줄은 지켰어요. 오아리, 키, 미토 세 집안은 모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분가들도 여전히 존재하죠. 어쩌면 이에야스가 진짜 원했던 건 권력이 아니라 혈통의 영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권력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름과 혈통은 더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겠죠. 지금 그의 후손들은 쇼군이 아니에요. 권력도 재산도 특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은 도쿠가와예요.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권력은 사라져도 준비는 남고 영광은 빛발해도 이름은 남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며 후손에게 지혜를 물려주는 것. 그것이 도쿠가와 가문이 420년을 견디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